예, 우리가 지난 수업 때는 컨파인먼트 에러 메커니즘에서 살펴봤는데요. 특히 에러 검출이라는 부분, 에러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러의 검출과 그리고 오버로드 프레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 먼저 프레임 랭스, 그러니까 프레임의 길이를 방해하지 않는 에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비트 에러에 의해 받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비트레이션이 11비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비트레이션에 에러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랭스에도 에러가 나올 수 있고 데이터 필드에서도 비트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 프레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에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프레임의 예상 가능한 길이의 변화를 일으키는 에러.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지만 프레임의 길이가 약간 변화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 에러에 의하면 스타트 오브 필드, RTR, 데이터 랭스 필드와 같이 변화될 경우 수신비는 프레임의 원래 전송된 프레임과 다른 길이를 가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입력되는 프레임을 원래 예상한 것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신부는 그냥 무작정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에러 비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데이터 랭스라든가 데이터 랭스 코드 아니면 RTR, 스타트업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좀 더 프레임을 예상한 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선 전송단에서 전송단이 있습니다. 데이터 필드가 있습니다. 데이터 필드가 8바이트 범위 아니죠. 그런데 먼저 비트 에러가 검출됐어요. 데이터 필드 영역에서. 그러면 6비트의 도미넌트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죠? 이것은 뭐냐면 액티브 에러 모드겠죠. 그래서 6개의 에러 플래그, 도미넌트 6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에러 식별자, 리세시브를 8개를 보내겠죠. 그러면 수신단에서는 데이터 필드에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데이터 필드에서 6빌드의 도미넌트가 추가가 됐네. 이거는 비트 서퍼링 끼워넣기, 채워넣기에도 유배가 되는 에러가 발생했구나 라고 수신단은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개의 에러 플래그를 도미넌트를 보낸다는 것은 수신단에서는 비트 서퍼링 에러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신단에서는. 그래서 비트 서퍼링 에러를 감지하고요. 그리고 수신단에서는 6비트 에러 플래그를 발생시킵니다. 각각. 그리고 8개의 리세시브로 에러 딜리미터를 발생시키죠. 결국은 이러한 전송단에서의 비트 스퍼, 그러니까 6개의 액티브 모드죠. 액티브 에러 모드에 도미넌트가 연속으로 보내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리시버들의 마지막 리세시브 8개, 즉 에러 딜리머트가 발생할 때까지의 영역을 에러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에러 프레임이 발생한 에러 프레임은 길이가 좀 길어지겠구나 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검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요, 오버로드 프레임입니다. 오버로드 프레임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로드가 어느 특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면 데이터 프레임 속에, 데이터 프레임 내에 6개의 도미넌트
연속되는 6개의 도미넌트 비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리시버에서는 에러를 검출하겠죠. 그리고 나서 8개의 리세시브, 즉 에러 딜리미터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 영역 내에서 이 6개의 도미넌트 연속하는 것을 오버로드 플래그, 특정 시간이 초월했다라고 플래그를 보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8개 리세시브 에러 프레임을 결국은 오버로드 딜리미터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속에서 오버로드 프레임이라는 것은 오버로드 플래그와 오버로드 딜리미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에러 딜리미터의 끝부분 혹은 에러 딜리미터 끝부분 혹은 오버로드 딜리미터 끝부분, 인터프레임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오버로드 프레임이 존재한다. 결국은 에러 프레임이 결국은 오버로드 프레임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드 프레임의 전송 조건을 잠깐 살펴보면요, 다음의 데이터 프레임과 리모트 프레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 지연이 필요한 거예요. 수신부가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과 리모트 프레임을 내가 다음 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을 좀 마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로드 프레임은 시작은 예측되는 휴지기의 첫 번째 비트에만 허가를 됩니다. 휴지기의 첫 번째 비트에서 그러한 것이 허가가 됩니다. 또 하나는 휴지 단계에서 도미넌트 비트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처리하려고 약간의 오버로드 프레임의 시간 지연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오버로드 플래그 필드 OLF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 플래그와 동일하게 6개의 도미넌트 비트를 추가를 해서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액티브 에러 모드와 거의 똑같죠. 그리고 딜리미터도 액티브 에러 모드의 리세시브와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에러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더 있으면 오버로드 플래그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로드 플래그 필드는 인터미션 필드의 구조를 파괴시킵니다. 그죠? 8개 리세시브가 오니까요. 그래서 오버로드 조건이 검출되면 다음 스테이션은 반드시 OLF 전송을 시작합니다. 그게 꼭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오버로드 프레임은 당연히 에러 딜리미터 같이 8개 리세시브의 딜리미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리미터 때문에 오버로드는 결국은 다른 스테이션에 나는 오버로드가 필요합니다, 시간 지연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미션 플래그를 일부러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터미션 플래그가 결국 3개의 리세시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8개를 줌으로써 그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 요소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인터프레임 혹은 인터미션 프레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얘는요, 정확한 정의는 리모트 요청하죠. 리모트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은 서로 다른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좀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프레임 스페이스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3개의 리세시브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어떤 프레임과 여기 A 보시면요, 어떤 프레임과 어떤 프레임 사이에, 여기는 프레임의 시작이니까 스타트 오브 필드겠죠. SOF죠. 그리고 어떤 프레임의 마치고 이 두 개의 간격을 좀 나눠주려고 리세시브 3개를 추가를 해서 인터미션을 구별하는 겁니다. 프레임과 프레임을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버스가 휴지기 상태가 되면 좋은데
바로 데이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터미션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것을 액티브 에러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패시브 에러 모드에서는 프레임과 프레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씌워보면은 3개의 인터미션, 그리고 8개의 전송 서스펜디드 비트가 오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개 이상의 리세시브가 옵니다. 계속 리세시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미션 비트의 휴지 영역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들 버스 상태에서 휴지 영역이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 패시브 에러 스테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약간 일시정지 전송 비트 영역으로 서스펜드 트랜스미션 비트 필드가 나눠지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우선은 이 개념보다는 이 앞의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여기서 서스펜드 트랜스미션 비트 필드는 약간은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프레임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3개의 리세시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인터미션 기간 동안에는 3개의 리세시브 구간 동안에는 데이터 프레임 혹은 리모트 프레임이 모두 다 전송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버스 아이들 상태, 버스가 휴지기 상태죠. 이때 캔이 억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휴지기 상태에서만 오로지 캔 버스를 장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거는 와이어드 엔드 조건 때문에 그럽니다. 와이어드 엔드 조건. 지난번에 우리가 와이어드 엔드 조건 배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반드시 스타트 오브 필드, 즉 도미넌트 비트가 검출돼야지만 버스가 휴지기에서 새로운 전송 프레임으로 시작된다라고 자동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패시브 에러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오브 필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러 검출과 오버로드 프레임, 그리고 인터미션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은 우리 스탠다드 CAN 2.0A는요 데이터 프레임, 리모트 프레임, 그리고 에러 프레임, 오버로드 프레임, 인터미션 프레임 등등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탠다드의 CAN 2.0A 스탠다드 CAN 프린시플 원리 중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아이덴티파이어, 즉 아비트레이션에 중재하는 비트의 부품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2.0A는 11비트의 아이덴티파이어, 즉 식별자를 갖고 있습니다. ID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약간 이제 부족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B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18개의 ID가 추가가 됩니다. 토탈 29개죠. 그래서 이에 29승만큼의 부품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B라고 해서 모두 29비트의 ID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B는요 스탠다드 포맷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는 익스텐디드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B의 스탠다드는 결국 2.0A와 동일하고요. 2.0B의 익스텐디는 ID가 18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B의 스탠다드 혹은 2.0B의 익스텐디드 포맷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익스텐디드 포맷을 보면요. 우선은 11비트의 ID가 존재하고 베이직이죠. 완전 2.0A 스탠다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SRR Substitute Remote Request 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IDE가 있습니다. Identifier Extension Bit. 얘가 리세시브가 되면요. 리세시브가 되면 18비트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18비트를. 근데 얘가 IDE가 도미넌트이면 그냥 스탠다드 포맷이 됩니다. 즉 18개의 비트가 추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DE라는 비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2.0B도 2.0A하고 동일합니다. RTR 비트, 리모트냐, 데이터 프레임이냐, 컨트롤 필드 나오고요. 컨트롤 필드 중에 2비트는 리저브 핀이고 4비트는 다음에 오는 데이터의 크기를 미리 랭스를 코딩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필드는 8바이트가 오고요. CRC 체크 15비트, 그리고 CRC 딜리미터가 한 비트 있죠. 에크노질리즘 필드가 하나 있고 딜리미터가 하나 있으니까 2개가 있고요. 엔드 오브 프레임 7개의 리세시브가 오겠고요. 그죠? 인터 프레임 3개의 리세시브, 그리고 버스 아이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추가가 SRR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리모트 트랜스미션 리퀘스트 비트라서 얘는 그냥 리세시브 상태로 유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IDE에 따라서 ID가 확정되냐 아니면 그냥 스탠다드 포맷을 갖고 있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0B의 스펙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차이점은 0과 2의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 11비트 외에 18개의 ID가 추가가 되는 것, 그리고 SRR 리세시브, ID 리세시브, 그래야 ID가 리세시브가 돼야 18개 추가 ID를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밖에 없고요. 스탠다드 2.0A에서 나왔던 RTR은 저 뒤에 가 있죠. 예.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하다. ID만 확대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D가 확대된 이유는 자동차, 전기자동차도 가면서부터 다양한 부품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부품수가 뭐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면 굳이 2.0B 익스텐디드 포맷이 나왔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품의 증가수로 때문에 이렇게 2.0B 익스텐디드 포맷이 릴리즈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중심으로 데이터 프레임과 왼쪽은 데이터 프레임, 오른쪽은 리모트 프레임, 리퀘스트 프레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A를 보면요, 먼저 11개의 아이덴티파이어가 오죠. 그리고 RTR 값이 오는데 RTR 값, 데이터 프레임일 때는 도미넌트, 우성 비트가 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리모트 프레임일 때는 이 RTR 값이 리세시브, 열성 비트가 와야 리모트, 즉 데이터를 요청하는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과 리퀘스트 프레임 혹은 리모트 프레임의 차이점이고, 그러면 2.0B의 스탠다드를 한번 볼까요? 스탠다드를 보면요, 우선은 ID는 11비트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2.0A에서는 리저브 핀이 2핀이 있었지 않습니까? 리저브 핀. 이 리저브 핀을 2.0B에서는 사용합니다. 한 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랭스 코드 4비트와 한 비트의 리저브 핀, 한 비트를 IDE에 할당합니다. IDE에 할당해서요. ID를 추가로 확장할 거면 리세시브, 그냥 스탠다드 11개를 유지하겠다 하면 도미넌트를 값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미넌트 값이 그대로 와요. 도미넌트 값이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냐 리모트 프레임이냐 결정할 때는 RTR 값이 도미넌트가 와야 되겠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리고 리모트 프레임 리세시브에서는 리세시브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완전 똑같아요. 2.0A와 2.0B가 같다 보시면 됩니다. 비트 추가가 없습니다. 그죠? 리저비드 핀을 그냥 사용했을 뿐이에요. 리저비드 비트에 한 비트만 추가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변화가 없는데 2.0b 익스텐디드 포맷에서는 추가가 됩니다. 여기 보면 리저브 핀은 그대로 2핀 유지가 돼요. 그죠? 2핀 유지가 되고 RTR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즉 18개의 ID가 추가가 되고 2비트가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18개의 ID와 2비트, 즉 총 20개의 비트가 추가가 되는 것이 2.0b의 익스텐디드 포맷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2.0b에서 ID 값을 추가를 하려면 SRR 비트와 ID 비트가 2개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2개가. 그리고 RTR과 리저브 핀은 그냥 뒤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냥 RTR 0 도미넌트고 리퀘스트 모드에서는 RTR 2 리세시브고 그죠? 그리고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확장 ID는 다 리세시브가 돼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건 아니면 리퀘스트 프레임이건 모두 다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2.0A, 2.0B 스탠다드 포맷, 2.0B 익스텐드 포맷이 있는데 각각 익스텐드 포맷은 ID가 추가가 될 뿐만 아니라 2비트가 더 추가가 된 거다. 2.0B 스탠다드 포맷은 기존의 리저브드 핀을 하나 그냥 활용했을 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8주는 약간 정리하는 7주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서머리하고 그리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가 끝나고 나서는 9주부터는 우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프레임, 리모트 프레임, 에러, 컨파인먼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링크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비트 에러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9주차부터는 데이터 링크가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인 현상에서 한번 캔을 접근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피지컬 레이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살펴보면 결국은 비트의 스피드는 어떻게 결정할 거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비트의 스피드, 비트 퍼 레이트. 그리고 우리는 짧은 순간 동안 1과 0, 로직의 1과 0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도미넌트가 0이라고 그러고 리세시브가 1이라고 하는데 우성 열성을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사용하는 뮤지컬 미디엄, 즉 매체, 전송 매체가 가장 좋은 전송을 위한 베스트인가 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트위스트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종단 조항을 달아야 되는지,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는 이 물리적 매체가, 전송 매체가 베스트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라인이 구리선인데요. 옵티컬 파이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로도 충분할지 대한 최적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별, 전송 길이별, 캔 길이별 최적의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최대 거리는, 자동차에 보면요 캔 부품이 아니라 캔에 적용되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들인데 헤드램프에서 시작해서 리어 등까지 완전 3, 4m, 5, 6m를 넘는 그러한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은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운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캔에 대한 스탠다드 소켓 커넥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압 레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퍼런셜이잖아, 차동식이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을 다 관리하는 게 결국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뿐만 아니라 그거에 상반되는 더 중요한 레이어가 피지컬 레이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주차부터는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8주차는
우리가 한번 리뷰를 전반적인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리뷰하고 서머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